구멍 뚫기, 언어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그거를 이미지로 한번 볼게요. 이미지로 보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네. 인터넷에서 웹크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듯이 이미지를 수집을 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이미지 GPT 저 모델은 4억 장인가를 수집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몇 억 장을 수집을 해. 몇 억 장이 엄청난 데이터 같지만 네. 사실 인스타그램에 하루에 뭐 10억 장이 넘게 올라오는 걸로 제가 알아요. 하루에. 하루에. 그러니까 몇 억 장 해봐야 얼마 안 돼요. 페이스북 이런 입장에서는. 하루 치도 안 되는군요. 그거를 학습을 해요. 네. 근데 어떻게 학습하냐? 구멍 뚫기라 그랬잖아요. 네. 구멍 뚫기는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구멍 뚫어놓고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이미지는 이제 네.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이 위쪽을 입력으로 주고요. 밑을 지워요, 자기가 스스로. 그리고 그게 뭐예요? 얘가 출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구멍 뚫기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학습하는 건데 이 사진과 똑같은 사진은 웬만하면 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요게 나온다. 네. 요게 들어가면 요게 나온다. 네. 요게 들어가면 요게 나온다. 학습하는 거예요. 이건 인터넷에서 수집한 거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학습을 끝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놓고 그려봐. 그려봐라고 하면은 얘를 놓고 나서 이제 뉴럴넷이 막 돌아가겠죠? 네. 그럼 계산을 막 해요? 그럼 원래는 딱 한 장이 나와요. 네. 왜냐면 그 아까 픽스드라 그랬죠. 파라미터가 정해지고 나면 네. 모델이 정해지고 나면 요거 하나 넣었을 때 한 장이 나오겠죠. 딱. 그쵸, 그쵸. 원래는 한 장이 나와야 되는데 네. 대강 얘기하자면 네. 중간에 숫자를 조금만 바꿔줘요. 뭐 랜덤하게. 네. 그러면은 결과가 좀 바뀌겠죠? 저 앞쪽에서 W 몇 개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 조금만 바꿔주면 이 뒤쪽으로 갈수록 결과가 바뀌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뭐 했을 때 여러 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 장을 나오게 하면 이렇게 그려주더라는 거예요. 네. 이걸 한 4억 장을 학습하고 나면 이걸 가렸을 때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이미지 자동 완성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말이 되게 그린 건지. 저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저럴 일이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긴 하죠. 네, 물방울이 떨어지고 뭐 파동이 치는 것부터 해갖고 고양이도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요, 말이. 그쵸. 네. 이게 파라미터 찾은 거. 뉴럴넷으로 구멍 뚫어놓고 ABCD 파라미터 찾으라고 하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건 한 뭐 100억 개 정도 아니면 10억 개. 네. 10억 개나 100억 개의 파라미터를 막 찾으라고 하면 얘를 넣으면 얘가 나오는 파라미터를 찾았을 뿐인데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데 그 그림들이 말이 되더라. 네. 이거의 언어 버전이 지금 챗GPT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GPT로 만든 거면 GPT는 원래 언어 모델로 그렇구나. 프리트레이닝 된 애 아니에요? GPT라는 거는 숫자 들어오고 숫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아, 네네네. 언어에 써도 되고 단백질에도 쓰거든요. 막 네. 단백질 구조 예측 이런 데도 써요. 뭐 날씨 예측에도 쓸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언어 모델과는 사실은 별개인 거죠. 어차피 숫자 들어오니까. 네, GPT를 이용해서 언어 모델을 만든 게 챗GPT인 거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GPT라 그러면 언어 모델을 얘기하고요. 원래는 언어 모델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미지에도 해봤는데 잘 되더라. 네. 어차피 숫자 들어오고 숫자 나가는 거 예측하는 거고 트랜스포머라는 게 워낙 좋은 녀석이라서 네. 잘 되더라 이런 거죠. 그럼 GPT라는 게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상태에서 얘는 예를 들어 그 이후에 뭐 미세 조정을 할 때 사진을 학습시켜 갖고 이걸 만든 건가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GPT를 얘는 그림으로 해서 만든 건가요? 일단 얘는 이제 이미지용으로 처음부터 GPT를 새로 학습을 한 거고 네. 아까 프리트레인드란 말이 제가 좀 애매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챗GPT를 서비스할 때는 네. 트레인이 다 끝난 거 파인 튜닝을 좀 했거든요. 챗GPT 만들 때 예를 들면 이미지 GPT다 그러면 이건 이미지 GPT라는 모델 자체가 이미 다 픽스된 상태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프리트레인드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네. 얘를 가져다가 어떤 용도로 내가 바꿨다 만화 스타일만 만드는 모델로 좀 바꿨다 그럼 네. 파인 튜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프리트레인드란 말이 좀 어울리긴 하죠. 이게 GPT가 저희가 알고 있는 1, 2, 3가 아니라 얘는 이미지 GPT라고 하는 또 다른 애군요. 네, 완전 다른 녀석이죠. 네. 그냥 이름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GPT 1, 2, 3는 뭐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간단히 보면 다 똑같고 그냥 키웠다. 모델도 키웠고 데이터도 키웠다. 그리고 결국 그림을 하든 뭘 하든 학습할 때는 구멍 뚫어놓고 맞추는 연습을 한다. 네. 어차피 숫자 넣고 숫자 나오는 거고 구멍 뚫어놓고 학습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네. 문제는 그게 이제 그림도 그리고 말도 하고 너무 놀라운 거죠. 생성 모델을 잠깐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인공지능 난리가 난 게 2012년부터라고 보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개, 고양이를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잘 구분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2012년도에 일어났는데 네. 그게 이제 딥러닝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이미지 분류 모델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개, 고양이를 어떤 사진을 보고 네.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를 분류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모델의 입력은 뭘까요? 사진.
네, 그렇죠. 사진 숫자. 개 사진 숫자. 개 사진 파일. 그 네. 파일은 숫자죠. 네. 출력은 개면 0, 고양이면 1. 뭐 이렇게 정해둔 거예요. 네. 뭐 개면 100이어도 돼요. 개면 100, 고양이는 100일. 약속인 거죠, 그냥. 뭐 그 정해놓으면 되는 거죠. 네. 그 모델을 이제 만들면 돼요. 네. 그걸 뭐 딥러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뭘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아까 알고리즘도 있었잖아요. 네. 홍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미지 분류 모델이 이제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이제 2010년이죠. 2010년도에만 해도 야 이거는 인공지능의 뭐 대단한 성과 같은 거예요. 야 그거를 하면 대단하겠다. 그래가지고 대회를 만들기도 하고 대회기도 하고 학습 데이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지넷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저건 이미지넷 대회라고도 하고 이미지넷 학습 데이터예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커피, 뭐 운동장, 뭐 물고기, 뭐 네. 말 이런 그걸 클래스라고 하는데 네. 이 클래스가 1000개가 있어요. 개, 고양이, 네. 뭐 말, 커피 이런 거 1000개. 쫙 1000개가 있고 이 1000개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막 수집을 해가지고 각 클래스당 약 1000개 정도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럼 1000 곱하기 1000 하면 100만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데이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아까 몇 억. 몇 억도 작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컴퓨터한테는 100만 하면 얼마 안 돼요, 사실. 이거 용량도 얼마 안 돼요. 이 그림도 작잖아요. 네. 이 작은 그림들 100만 개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100만 개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이미지넷이라는 대회를 위해서. 네. 자, 이제 이걸로 학습을 해. 학습을 하고 또 예를 들면 뭐 10만 개의 어떤 시험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 시험 데이터는 공개를 안 하는 거죠. 네. 대회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미 보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요 100만 개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그 10만 개로 테스트를 하는 대회인 거예요. 네네네. 그게 이미지넷 데이터셋이고 대회인 거예요. 그게 2010년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가지고 네. 2010년도에 이제 대회를 연 거예요. 네. 대회를 열었는데 네. 이 트래디셔널 CV라는 게 네. 딥러닝 이전의 어떤 인공지능 방법론이에요. 컴퓨터 비전이 CV거든요. 그래서 딥러닝 이전에도 이런 대회에 참가한 이 성과들을 보면 네. 뭐 20% 맞췄다, 70% 맞췄다 이런 식으로 성과가 이렇게 있었어요. 오. 근데 이제 2012년도부터 이제 지금 이 인공지능 난리가 난 이유가 네. 성과가 이렇게 크게 안 오르고 있었는데 네. 이전엔 대회가 없었지만 이런 대회가 있었다 치면 이 성과가 그냥 거의 별로 안 오르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2012년도에 이 초록색 점이 등장했는데 저 초록색 점이 딥러닝이란 말이에요. 네. 이 두 개가 사실 한 팀이에요. 한 팀이 두 개를 낸 거예요. 한 팀이 두 개를 내서 갑자기 이만큼의 차이가 났네요. 퀀텀 차이가. 점프를 한 네.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들도 야, 뭐 어떻게 했길래? 하고 봤더니 딥러닝이야. 네. 와, 딥러닝 다들 알고는 있었어요, 뭔지. 야, 그게 이렇게 좋아? 해가지고 다들 딥러닝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좋아진 거죠, 모델이. 와, 저 두 번째 해에는 그래도 나름 그 전까지 상위권 했던 분들이 포기 못하고 그걸로 했나 보네요. 그렇죠. 네. 포기 안 한 팀. 포기 안 한 팀. 근데 이제는 딥러닝 아닌데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챗 GPT도 딥러닝이고 여러분 보고 계신 놀라운 인공지능들의 99%는 다 딥러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게 10년밖에 안 된 거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미지 분류예요. 네. 분류라는 거는 사진이라는 어떤 숫자 여러 개가 들어왔을 때 네. 숫자 한두 개가 나가는 거.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입력을 보고 예를 들면 홍 모델 아까 뭐 체중이다 그러면 체중을 예측하면 돼요. 체중 숫자 하나만 나가면 돼. 근데 여기에 입력이 되게 많을수록 좋겠죠. 네. 뭐 키도 있고 나이도 있고 뭐 성별도 있고 막 식사량도 있고 많을수록 모델이 좋겠죠. 그렇죠. 체중만 예측 잘하면 돼. 네. 그리고 내가 식사량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네. 무시해도 되고. 그게 곱하기 0 해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력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분류가 더 쉬운 문제예요. 이제 생성 모델, 챗GPT 이런 거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데 네. 분류는 모델 이런 거예요. 식별 모델, 뭐 고양이다. 이건 더 간단한 모델이라는 거죠. 네. 근데 생성 모델은 반대로 고양이를 넣으면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건 숫자가 예를 들면 이 정도면 숫자가 뭐 100만 개, 1000만 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고양이라는 숫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네. 100만 개의 숫자를 엄청 많아야 되네요, 네. 마지막에. 그리고 이게 100만 개의 숫자의 조합이 말이 돼야 되거든요. 이 조합이 얼마나 큰 조합이냐면 진짜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이 큰 숫자인데 이 점 하나가 아까 제가 색깔 이 개수가 몇 개라 그랬죠? 16만이 1600만. 1600만인가요? 이 점 하나에 가능한 숫자가 1600만 개예요. 근데 이 점이 예를 들면 FHD다. 네. FHD다 그러면 1920 곱하기 1080이거든요. 네. 그게 벌써 그게 한 200만 좀 되는 거죠. 1600만에 200만 승인 거죠. 지금 고작 저 사진 하나요? 그 9대 1인 거죠. 이게 나올 확률이. 무슨 이해되세요? 네, 네. 1600만에 네. 200만 승 분의 1이 요 사진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생성 모델은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이게 뭐 점 몇 개가 잘못되면 되게 이상할 거잖아요. 그쵸. 여기 갑자기 막 이상한 점이 있고 막 눈이 뭐 노란색이라거나 좀 이상할 거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 순서대로 내는 거 아닙니까? 1600만 개 중에 하나 일단 내고 또 그다음에 그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오토 리그레시브가 그런 거고 네. 생성 언어 모델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는데 요즘에 그림 그리는 모델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보통. 이 전체를 네. 노이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약간 조각하듯이 이 주변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오토 리그레시브는 하나하나 앞쪽을 봐가면서 하잖아요. 네. 앞쪽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고 그림은 그릴 때는 주변 상황을 다 봐가면서 나는 검은색이어야 되네? 뭐 나는 하얀색이어야 되네? 이런 식으로. 나는 고양이라 그랬지? 나는 고양이니까 뭐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이 노드와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있는 거는 둘 다 똑같은 그건 거예요? 똑같죠. 이 두 개는 어차피 다 딥러닝, 딥뉴럴 네트워크죠. 하지만 이제 결과가 얘는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 쟤는 결과는 고양이 아니면 개 두 개만 나오는 거였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쟤는 대신에 들어갈 때 엄청 많이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바뀌면 생성 모델이 된다라는 거군요. 네. 근데 안에가 딥뉴럴 넷인 건 똑같은 거죠. 사실 그림은 네. 진짜 랜덤하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고양이든 뭐든 간에 네. 오만 색깔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하얀색이라고 주지 않는 이상. 네. 저 고양이에 맞는 어떤 픽셀의 조합을 향해서 그려 나가는 게 이 생성 모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성 모델이 오만 짓을 다 하니까 요즘에 난리인 건데 네. 사실 그러니까 챗GPT는 이제 문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별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생성 모델이 할 수 있는 게 뭐 코드도 생성하고 네. 3D 모델도 생성하고 음성도 합성하고 사실은 생성 모델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네. 숫자 들어오고 숫자 나가는 건 똑같은데 사람이 보기에 좀 복잡한 데이터를 얘는 간단한 데이터라서 생성이라고 안 하고 네. 그냥 식별이라고 부르는 거고 뭔가 좀 복잡한 걸 이렇게 크거나 네. 쭉 이어서 해야 되거나 얘는 간단하잖아요. 그 차이지 사실은 컴퓨터는 똑같이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 찾아서. 네. 얘를 생성이라고 하긴 좀 그런 거죠. 네가 인식을 했구나. 고양이라고. 생성했다고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딥뉴럴넷 입장에서 보면 딥러닝 하는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어떤 네트워크의 결과다. 다만 그 결과가 숫자가 많다. 예전에는 근데 왜 못했습니까? 그렇게 생성으로? 예전이라고 해봐야 개고양이 구분 시작한 게 요거 한 게 겨우 10년 전이고 근데 딥러닝으로 좀 그럴듯한 생성이 된 게 2014년도인데 그래서 2014년도에 네. 처음으로 사람 얼굴을 저런 식으로 생성을 했어요. 저게 약간 노이즈 같은 건가요? 나름 그린 겁니다. 네.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네. 저렇게 점점 구체적으로. 회색 사람 얼굴을 그렸어요. 어.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빨리 발전한 거죠. 네. 근데 이때만 해도 잘 보면 좀 흠집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가짜 같은 이유가. 네. 또 이거는 사람 얼굴만 생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 텍스트나 주고 지금처럼 막 네. 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 텍스트나 주면 다 그려내네. 다 그려내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생성 모델도 빨리 발전하고 있냐. 네. 2020년도에 이제 세상을 깜짝 놀래킨 게 저 달리라는 건데 네. 마침 또 달리도 오픈 AI예요. 그쵸. 그래서 오픈 AI가 정말 잘해요.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를 그려줘. 그랬더니 이걸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이게 어떤 구글 검색한 것도 아니고요. 참고로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는 얘네가 일부러 이걸 한 건데 네. 그 당시에는 구글에 검색해보면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서. 예, 그러니까 아보카도 모양 의자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거예요. 네. 야, 이걸 그리네? 네. 이것도 함수가 있었구나. 아보카도 의자 텍스트 숫자를 넣으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 어차피 이것도 함수니까. 네. 오, 그런 함수를 딥러닝으로 찾을 수 있구나. 깜짝 놀란 거죠. 그 달리 2가 1년 반 있다가 나왔는데 네. 테디베어가 뭐 어떤 스타일로 뭐 실험하는 걸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네. 와, 이것도 함수가 있었구나. 아까 제가 함수 아무렇게나 다 할 수 그릴 있다 수 그랬잖아요. 있다. 네. 뭐 그런 거의 연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야, 이것도 진짜 함수가 있네. 또 1년이 지나고 나서 네. 6, 7개월 전에 스테이블 디퓨전이 나왔는데 야, 이건 정말 더 장난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스테이블 디퓨전에다가 이제는 막 오만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지난달에는 컨트롤 넷이라는 게 나왔는데 오, 네네네. 저는 처음 보네요. 이 컨트롤 넷은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예 중에 하나일 뿐인데 네. 이 컨트롤 넷은 그런 자세나 이런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입력을 주잖아요. 그림, 그냥 발 그림으로 그려서 준 거예요? 예, 예, 뭐 이렇게 줘요. 네. 이렇게 주고 네. 그거를 스테이블 디퓨전에 텍스트를 넣을 때 터틀린 리버 이거를 스테이블 디퓨전 원래 넣으면 네. 이런 그림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그쵸. 이것과 함께 이걸 같이 조건으로 입력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맞고 저기에 맞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저게 저는 신기한 거는 저 손으로 그린 그림이 숫자화돼서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근데 뭐 텍스트도 들어가는데 뭐. 네. 그리고 원래 고양이 인식도 하는데 뭐. 고양이 인식하려면 고양이 그림이 숫자로 바뀌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흑백 그림이 숫자로 바뀌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건들이 지금 들어간 게 쟤도 들어가고 글도 들어가고 이게 또 합쳐져 갖고 그쵸.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저같이 그림 못 그리는 사람한테는 너무 이렇게
희망 같은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대충 그려도 어떻게든 만들어주니까. 네.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챗GPT가 네.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많지만 네. 챗GPT는 이 그림으로 보면 2014년도일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 뭐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제가 종종 가는 거 렉시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오. 거기 가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사람들이 그린 것들 네. 예제들을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이 아예 처음부터 그 거대 모델을 만들어서 걔들 만듭니까? 아니면 뭐 아. GPT 갖고 와서 합니까? 일단 스테이블 디퓨전이 오픈 소스로 공개가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모델을 다운받아서 네. 보통은 이제 그 모델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어. 아니면 그 모델을 뭐 이렇게 자기들이 튜닝한 거를 공개도 하고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로 그 모델을 훈련시켰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프로그램이?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모델이 어떻게 파인 튜닝 됐냐도 있고 어. 텍스트를 어떻게 주느냐도 있고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에 모델을 공개했다는 거는 모델이 됐다는 건 이미 다 ABCD 값이 정해졌다는 그렇죠. 거군요. 프리트레인드죠. 아, 그게 이미 된 거군요. 네, 그 다 돼 있고 아. 그걸 뭐 그대로 쓰기도 하고 네. 그런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큰 모델 하나 만드는데 보통 뭐 5억이 들기도 하고 네. 50억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ABCD 찾는 거. 네.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거 한번. 뭐 그건 이제 장비를 얼마나 쓰냐에 따라 다른데 근데 네.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이 5억, 50억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돌리고 싶어 하죠. 그러면 뭐 GPU를 1000개를 쓰고 10,000개를 써서 한 번에 빨리 돌리죠. 그러면 이제 뭐 일주일 일주일 아니면 이렇게요? 뭐 한 달. 몇 달짜리 실험은 잘 안 하죠. 아까 이제 와 어떻게 티타 넣는데 이미 나오고 네. 언어에도 패턴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 예. 그거의 비밀을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네. 잠깐 이제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네. 벡터가 뭐 이렇게 그리잖아요. 방향이 있다, 뭐 크기가 있다. 그게 네. 벡터인데 뭐 요런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점 A로부터 점 B로 가는 벡터. 그래서 뭐 A 뭐 이렇게 쓰는데 이건 다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지금 이 화면은 2차원이니까 예. X 이만큼 이동하고 Y 이만큼 이동했죠. 네. A로부터 B까지. 네. A와 B의 차이를 구할 때 X 좌표상에서 얼마 차이 나고 Y 좌표상에서 얼마 차이 나고 그게 있죠. 이게 3차원이라 그러면 또 숫자 3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벡터 요 벡터 있죠. 네. 요거를 방향과 크기를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쓰면 이렇게 숫자 2개, 뭐 3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이게 3차원이면 숫자 3개. 아. 그래서 2차원 벡터, 2차원에 있는 벡터다 그러면 숫자 2개, 3차원에 있는 벡터 숫자 3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는 벡터라는 게 숫자 여러 개가 그냥 있는 게 벡터예요. 네. 근데 벡터와 피처의 관계를 좀 볼게요. 네. 예를 들면 이거는 1인당 GDP가 가로축이고 네. 세로축이 행복도. 행복도래요. 본인 스스로 뭐 얘기하는 행복도의 평균. 네. 뭐 한국이 여기 GDP 비해서 우울한데 아무튼 이게 X를 만약에 숫자로 써요. 그럼 한국도 X에 어떤 숫자가 있겠죠. 예, 예. 1인당 GDP 숫자. 네. 숫자 하나. 그 다음에 또 Y라는 숫자가 있죠. 네. 그 Y 숫자 하나. 그러면 어떤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벡터를 만약에 화살표를 그려요. 한국이 일단 저 XY가 숫자 2개로 나타나죠. 네. 그걸 벡터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표상에서의 어떤 한국의 벡터. 일본이 한국의 벡터가 여기서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네. 이 표상으로는 한국의 벡터와 네. 일본의 벡터가 비슷한 비슷하다. 거예요. 네. X가 비슷하고 Y가 네. 비슷해서. 네. 그리고 그거를 피처라고 바꿔서 말을 할 수 있어요. 피처는 특징이거든요. 네. 특징은 X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1인당 GDP라는 특징이 네, 있어요. 네. 그리고 행복도라는 그 특징이 있어요. 네. X도 비슷하고 Y도 비슷해. 뭐 예를 들면 키도 비슷하고 몸무게도 비슷하고 성별도 비슷하고 이런 피처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다 비슷하면 벡터가 비슷한데 그 벡터가 비슷하면 네. 피처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벡터에서의 숫자 하나하나가 피처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건 이제 메시의 피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메시의 피처는 모든 숫자가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쵸. 속도도 빠르고. 수비 빼고 다 좋고.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메시라는 어떤 인간이 있어. 사람이 있어. 네. 이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차피 그걸 다 숫자로 하는 못하고요. 그 중에서 축구 선수로서 그리고 이 피파 게임에 유용한 어떤 값들을 뽑았을 때 이런 네. 숫자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메시의 전체를 나타내진 않지만 네. 피파 게임에서 필요한 피처들을 뽑은 거예요. 네. 그럼 이걸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요 하나하나가 다 값이 되겠죠. 네. 그럼 몇 차원이 되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100차원이 되는 거죠. 저게 다 더한 만큼, 이 숫자만큼의 차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피처는 예를 들면 요 카드만 보면 어. 요 카드는 숫자가 여기 6개가 있잖아요. 어. 6개의 피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6차원짜리 벡터가 나오죠? 아, 네네. 그럼 메시를 저 벡터를 가지고 네. 6차원에 어디 점을 찍을 수 있잖아요. 네. 아까 데이터 포인트라고 했죠. 메시도 데이터 포인트 하나가 되는 거죠. 6차원의 어느 공간에 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메시 제일 가까운 점 하나를 찾으면 누가 있을까요? 요거를, 음바페? 아, 음바페 나올 수 있겠네요. 아,
음바페도 저게 다 비슷하려나요? 네. 아무튼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적어도 수비수가 이거랑 비슷하진 않을 거예요. 그쵸. 수비수는 디펜스가 높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좀 거리가 멀게 있겠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수비수도 한두 차원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저기 디펜스 밑에 피지컬이나 이런 거는 수비수가 비슷할 수 있죠. 그다음에 페이스맨 앞에 이제 속도 같은 것도 비슷할 수 있고. 근데 슈팅이라던가 드리블 이런 거는 좀 수비수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메시랑 벡터가 이제 가깝다고 표현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벡터가 가깝다, 네. 피처가 가깝다, 숫자들이 비슷하다. 뭐 대충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네. 적어도 공격수가 메시 근처에 있겠죠. 그쵸. 키가 크지 않은 공격수. 그러게 여기 키가 없네 근데. 피지컬이 또 피지컬이 저 어느 키가 작아서 들어가니까. 낮게 나오나 보다. 네. 그러면 일단 이제 벡터가 뭔지 피처가 뭔지 이제 네, 약간 네. 이제 느낌이 옵니다. 네, 느낌이 온 예, 거예요. 예. 그게 벡터와 피처예요. 네. 잘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 인베딩이라는 걸 볼 거예요. 네. 콜라라는 걸 숫자로 넣잖아요. 콜라 네. 숫자로 넣었어. 네. 그 다음에 이제 겐이 나와야 돼. 네. 이 초록색이 다 뭐죠? 노드죠, 노드. 노드인데 네. 여기에 결국에 그 숫자 양- 하나씩 써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아까 다 곱하기 더하기 다 잘 하셨잖아요. 예. 숫자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네. 저기가 콜라도 되고요. 네. 이미지어도 돼요. 네. 내가 아니면 강아지 주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돼요. 네. 뭐든 간에 어쨌든 다 뉴럴넷이잖아요. 네. 어차피 다 뉴럴넷인데 어떤 걸 넣고 나서 중간에 이 레이어를 그냥 괜히 끄집어내봐. 딱 끊어서 어차피 계산하는 과정이니까 네. 계산하는 도중에 딱 끄집어서 숫자를 봤어요. 네네네. 이거를 하나, 둘, 세 개 숫자기 때문에 네. 하나, 둘, 세 개 숫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벡터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일단. 네네.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벡터라고. 숫자 세 개니까 벡터라고 부르자. 그럼 여기 3차원에 점을 찍을 수 있겠죠. 네. 0.5, 마이너스 2.4, 1.7이라고 어느 공간에 예, 대해서. 예,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 넘어가고, 일단 그냥 숫자 세 개를 내가 뽑았으니까, 네.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베딩은 약간 중간 이런 뜻이라서, 중간에 있는 벡터다 그런 뜻이에요. 네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냥 그렇게 부른다고 쳐요. 네. 언어 모델 학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글자를 넣고, 네. 글자는 유니코드 AC00 이런 의미도 없는 숫자들이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 이미지도 픽셀은 의미가 없죠. 픽셀 하나하나는. 네. 그 뭐 색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픽셀 하나를 막 넣었어요. 근데 그걸 뉴럴넷을 막 거치다 보면 마지막에 고양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뭔가 얘가 이 픽셀들의 조합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라는 단어를 제가 써보자면 네. 이해를 안 했다면 고양이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양이 그림의 패턴을 내가 찾아내지 않았다면 고양이라고 맞출 수가 없겠죠. 네.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럼 그 패턴을 알았다고 했을 때 글자들을 넣으면 얘가 뭔가 이 글자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패턴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중간값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 중간값에 이미 얼마나 이해했는지가 나오는 게 네. 이런 식으로 언어 모델을 학습을 했잖아요. 그 중간값을 인베딩 벡터를 뽑아요. 네. 그러면 이 인베딩 벡터를 뽑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맨이란 걸 내가 뽑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딱 위치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네. 그리고 사실 학습할 때마다 이게 랜덤하기 때문에 그걸 찍어본 거예요? 네, 학습할 때마다 랜덤에서 네. 맨을 찍으면 이 숫자가 랜덤하게 어떻게 나와요. 네. 학습을 다시 하면 바뀌어요. 어쨌든 뭐 나왔잖아요. 네. 학습이 끝나고 나서 네. 트레인 다 되고 나서 네. 우먼을 했더니 또 여기가 나왔어. 킹을 했더니 여기가 나왔어. 네. 퀸을 했더니 여기가 나왔어. 이거는 그냥 뽑은 거예요. 네. 네. 무슨 의미인지 몰라. 네. 근데 일단 1번 맨하고 우먼이 가까이 나오고요. 킹하고 퀸이 가까이 나와요. 일단 글자상으로는 물론 이제 MAN이 여기 겹치긴 하는구나. 네. 근데 퀸하고 킹은 글자가 전혀 안 겹치죠.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입력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상당히 다르겠죠. 네. 킹하고 퀸은. 네. 이 두 개를 입력으로 줬을 때 글자만 넣었다 치면 상당히 다른 숫자가 들어가요. 네. 근데 중간에 값을 딱 뽑아봤더니 네. 이 중간 레이어의 값 뽑아봤더니 킹하고 퀸이 상당히 가까이 위치해 있어요. 벡터가. 그럼 그 중간에 어떤 벡터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 벡터만, 특정 레이어만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앞으로 갈수록 그냥 단순히 글자들에 가까운 곳이니까 상관이 좀 없어질 테고 그 뒤로 갈수록 또 이제 이 예측을 하고자 하는 뭔가에 가까워질 테고 적당히 중간을 뽑아야 되는 거죠. 어떤 적당히 중간을 뽑았을 때 킹하고 퀸이 굉장히 가까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한번 언어 모델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뭐를 넣고 네. 뭐 예를 들면 다음 글자를 예측하는 언어 모델이다. 네. 언어 모델도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글자를 넣는 게 아니라 네. 단어를 넣는 거라고 해봐요. 네. 그러면 킹도 한 단어예요. 네. 얘는 숫자로 봤을 때 1000번이에요. 1000번. 네. 킹이라는 거는 사전상으로 1000번째 네. 있다. 네. 퀸은 사전상으로 뭐 10,000번에 있어요. 그럼 얘는 1000이고 얘는 10,000이에요. 네. 아무 상관없는 숫자예요. 네. 근데 넣고 나서 막 학습을 하면은 중간에 벡터를 딱 뽑아보면 킹하고 퀸이 서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더라. 있어. 왜 그럴까요? 학습을 할 때 이 킹이랑 퀸은 왕과 관련된 거니까 뭔가 거기 문장들에서 되게 비슷한 문장
그게 어쩔 때는 킹이 들어가고 어쩔 때는 퀸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얘가 둘이 사용되는 지점이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아, 정확한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인데 다음 단어 예측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네.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킹과 퀸을 넣었을 때 네. 다음 단어가 올 수 있잖아요. 아, 네.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심지어 한 단어 넣고 한 단어 나온 거라고 하자. 네. 예를 들어서 앞에 여러 단어를 넣는 게 챗GPT인데 여러 단어 못 넣어 얘는. 그냥 네. 멍청해. 그래서 딱 한 단어밖에 못 넣어. 네. 노드가 하나야 처음에. 네. 그러면 킹 아니면 퀸이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단어 그냥 내뱉는 모델이에요. 네. 이런 모델을 학습했을 때도 벡터를 뽑아보면 킹과 퀸은 매우 근처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마 프린스 이런 것도 근처에 나올 거예요. 네. 킹, 퀸, 프린스. 그 이유가 뭔지를 이 학습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방금 잘 얘기하셨는데 네. 이 빵꾸 뚫어놓고 연습시킬 때 보면은 킹이랑 퀸은 그게 뭐가 들어가도 거의 답이 될 것 같은데요? 킹과 예를 들면 뭐 컴퓨터보다 킹과 퀸이 다음 단어가 거의 비슷한. 비슷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인베딩 벡터라고 하는데 네.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면 중간에 걸 뽑았기 때문에 인베딩이고 네. 이게 여러 개의 숫자의 조합이라서 벡터인데 네. 그 인베딩 벡터가 학습을 해보면 네. 맨과 우먼이 가까이 있고 킹과 퀸이 가까이 있다. 네. 이건 좀 이해가 돼요. 네, 네. 왜 이해가 되냐면 다음 단어가 비슷해야 비슷하니까. 되니까 네. 중간도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우먼에서 맨을 빼면 이것도 벡터거든요. 네. 왜냐하면 숫자 빼기 숫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숫자 3개 빼기 숫자 3개. 그거는 이 다음 장에서 보면 네. 우먼 숫자 3개, 맨 숫자 3개, 네. 뺀다라는 거는 벡터 빼기 벡터는 이렇게 빼거든요. 네. 1.5 빼기 1.4에서 0.1.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우먼 빼기 맨. 그 벡터는 요 하늘색 벡터예요. 네. 그 다음에 퀸 빼기 킹 하면 하늘색 벡터예요. 네. 근데 재밌게도 이 두 벡터가 굉장히 똑같네요, 아예. 좀 과장하자면 이건 과장이고 네. 실제로 똑같진 않은데 이제 거의 똑같이 나오더라. 그러면 자 이걸 만약에 아까 이 피처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 각각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이거 하나하나를 내가 뭐 피처라고 부르든지 네. 이게 메시면 메시에 이렇게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네.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 피처가. 네. 그리고 이 피처가 어떤 게 있어요. 네.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네. 어쨌든 이 두 개가 근처에는 있어. 근데 뺐더니 얘가 나왔는데 얘랑 퀸 빼기 킹 한 거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똑같지 않고 비슷한 건데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성별이라는 의미네요. 그쵸. 얘는 성별이라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어 모델을 학습할 때 성별이라고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리고 우먼 빼기 매는 뭐 성별이다 이런 것도 알려준 적이 없어. 언어 모델은 다음 단어를 예측했을 뿐이다. 네. 그러면 이거는 그 중간에 어디를 대충 잘 했을 때 저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딱 그 레이어 지점을 찍었을 때 저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건가요? 그 아무 레이어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사람이 정한 어떤 특정 레이어가 딱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사람은 일단 그 파라메타도 이해를 못하는 상태고 정확하게 무슨 레이어가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해놓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학습하다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에 가까운데 그래서 그 중에서 이런 의미를 가진 레이어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레이어는 성별을 보는 레이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 레이어가 성별을 보는 건 아니고 그 특정 레이어는 이제 이 단어들의 피처 벡터를 가지게 돼요. 네. 주로 앞단 쪽이 그런데 왜냐면 단어들의 피처 벡터를 뽑고 그 다음에 뭔가 언어 모델을 돌리는 건데 성별 벡터가 아니라 걔는 그냥 이 각각의 단어에 대한 피처 벡터를 가진 레이어가 되는 거죠. 인터넷에서 메시라 그러면 뭐 축구 선수라는 의미를 가질 거잖아요. 네. 이 피처 벡터가 뭐 1000차원, 2000차원 이러거든요. 뭐 2000차원이다. 네. 그럼 2000차원 상의 어떤 조합에서 메시라는 단어는 네. 뒤져보면 얘는 축구 선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는 파라미터 학습할 때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입력 값이 들어왔을 때 결정된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어떤 단어를 넣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다 보면 도중에 저절로 이런 게 만들어진다. 그럼 왜 저절로 이런 게 만들어질까요? 사람이 의도한 적이 없어요. 네. 알려준 적도 없어요. 네. 지도학습도 아니고 우먼 빼기 매는 성별이다 이런 거 알려준 적이 없어. 그 AI가 특징이라는 거를 나름 이렇게 뽑아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게 저절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글쎄요. 다음 단어를 예측하려면 네.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음 단어를 잘 예측하려고 그러면 네. 단어의 어떤 인베딩 벡터라는 게 나와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런 의미를 가진 벡터를 뽑을 수 있더라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챗GPT가 그냥 다음 단어 예측만 하는 모델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는 거에 가까워요.
그럼 이게 한 노드의 특징이라는 말씀은 아닌 거죠? 이 노드는 뭐 성별을 보는 거고 이런 얘기랑은 틀린 거죠? 어떤 경우에는 네. 특정 노드를 딱 보면 네. 아, 이 노드가 뭐구나라고 해석도 돼요. 돼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해석도 어차피 후행적인 네. 관찰하는 사람이 해석하는 거고 아 이게 성별 노드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렇게 의도한 적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해석을 붙이는 거죠. 아 이 노드가 무슨 뜻이 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해를 했다는 둥 패턴을 찾았다는 둥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얘가 네트워크가 뭔가 다 말이 되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적당히. 그 얘기는 뭔가 그 패턴을 찾았다는 거고 뭔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맥락에 대한 수식을 얘가 찾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수식을 사람이 겨우겨우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네. 몇 가지를 알게 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 저렇게 단어의 어떤 벡터를 가지고 빼기 더하기 해보니까 이런 게 되네? 사람이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딥뉴럴 네트워크는 학습된 그 내부의 원리나 동작이나 이런 거를 아니 정확하게는 동작은 다 이해하죠. 곱하기 더하기는 이해하니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 의미가 뭐지를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사람이 지금 몇 가지 찾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런 빼기 더하기가 되네? 이런 걸 찾아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봤더니 얘가 뭔가 이해를 한 것 같다. 이런 거죠. 그 중간 과정을 블랙박스라고 하잖아요. 예. 그 블랙박스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지금 저거 하나 정도 저렇게 발견해내고 이러는 게 그쵸. 저거는 이제 블랙박스를 사람이 해석한 거죠.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예, 나중에 이렇게 사람이 계속 해석하다 보면은 뭔가 얘가 왜 그랬는지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얼마나 찾느냐를 정도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시도가 이제 뭐 해석 가능 AI 뭐 explainable XAI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거는 끝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이세돌 씨한테 바둑을 왜 그렇게 둬요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본인도 정확하게 설명 못한다 그랬어요. 네. 인간의 감각. 그걸 이제 보통 감이라고 하죠. 네. 그 설명 정확하게 안 되는 걸 감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설명이 되면 그걸 감이라고 안 하죠. 설명이 안 되니까 감이라고 하지. 제 생각에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를 적당히 설명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적당한 설명인 거고 사실 본인한테 물어봐도 본인도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뭐라 말은 할 텐데 네. 어차피 끝까지 정확한 설명은 저는 본인도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해석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네. 어느 정도 이런저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 끝까지 해석은 못한다. 어차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1750억 개의 파라메타에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게 사람이 본인 스스로도 해석을 못하고 네. 남에 대한 해석은 더 어렵고 인공지능에 대한 해석도 똑같을 것 같다. 네. 1750억 개 만약 진짜 너무 열심히 해석해 놨어도 1751억 개로 바꾸고 나면 또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모델도 계속 바뀔 텐데 굳이 이걸 해석할 필요도 없겠네요. 아니 해석할 필요가 있긴 한 게 이것도 이제 모델 입장에서 보자면 모델 파라미터를 놓고 또는 모델을 주고 네. 그게 입력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걸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로 바꿔주는 게 출력이에요. 이 모델 해석이죠. 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면 암이라고 얘가 뭐 판별을 했어. 그럼 너 왜 암이라고 생각해라고 하면 이제 이러해 저러해서 암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을 해주면 좋긴 하죠. 네. 근데 그래 봐야 어차피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설명은 1750억 개의 계산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1750억 개를 말로 다 설명 못 한다. 네. 그거를 최대한 그래도 야, 너 왜 암이라고 생각해라고 했을 때 사람이 알아듣게 최대한 설명을 하는 거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 이제 배순민 소장님 나오셨을 때나 이루다 쪽에서도 얘가 감정도 가질 수 있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감정을 가진다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아직은 일단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그 감정을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건 뭐 흉내내고 있는 거죠 이미. 네. 사실 챗GPT랑 얘기하다 보면 얘가 감정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거는 감정을 일단 흉내는 내는 거죠. 그런 부류의 철학적 논쟁이 있어요. 네. 완벽하게 흉내를 내면 그건 감정을 가진 것과 동일하지 않냐 뭐 이런 철학적 논쟁이 있는데 뭐 그건 너무 깊이가 있는 논쟁이라 저는 잘 모르겠고 네.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수식이다. 우리가 수식에다가 얘가 감정을 가졌다고 하긴 좀 그런 것 같다. 근데 적어도 흉내낼 수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 것 같다. 예. 하지만 이해는 하는 것 같다라는 입장이신 거고요. 그 수식이 되게 좋으면 네. 적당히 이해했다고 불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이 딥뉴럴넷이나 인공지능이 깨달은 것 같다, 어. 이해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은 제가 비교적 좀 서슴없이 쓰는데 네.
감정을 가졌다는 건 좀 더 조심스럽게 쓰는 것 같고, 근데 뭐 단어 차이인 것 같고요. 어쨌든 수식이에요. 그 수식을 이해했다고 볼 거냐, 감정을 가졌다고 볼 거냐에 좀 철학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돈 많이 든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초거대에 프리트레인드 된 거를 갖다가 파인 튜닝을 해갖고 쓰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그냥 직접 LLM을 개발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네. 그냥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 같고, 그러니까 API 쓰는 건 너무 쉬운 일이고 네. 파인 튜닝도 생각보다 쉬운 일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제일 쉬운 건 API를 그냥 쓰는 게 제일 쉽고, 네. 그냥 챗GPT API, 뭐 거대 언어 모델 API 이런 거 쓰는 게 제일 쉽지만 네. 파인 튜닝도 애초에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는 이거 뭐 5억, 50억 드는 일보다는 좀 할 줄만 알면 네. 한 1,0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인 튜닝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이제 딥러닝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좀 필요하지만, 네. 그래서 뭐 보통 기업들이 못할 일은 아니고 일단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다. API를 쓰는 게 좋은 게 있고 네. 파인 튜닝을 쓰는 게 좋은 게 있고, 근데 둘 다 하면 뭐 못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도 파인 튜닝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파인 튜닝 하는 것과 API를 갖다 쓰는 거는 파인 튜닝을 하면 조금 더 자기의 목적에 맞게 더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쵸. API를 쓰면 이제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파인 튜닝을 하면 좀 더 내 목적에 맞게 바꿀 수 있고, 처음부터 만들면 좋은 점이 아주 없진 않아요. 처음부터 만들면 딱 내 목적에 맞는 그 일만 하는 모델을 작게 만들 수는 있죠.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하면 모델이 너무 크거든요. 이게 5만 일을 다 할 수 있게 된 놈이니까 모델이 크고, 그 큰 녀석을 파인 튜닝하면 내 거에 맞춰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모델이 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리는 것 자체가 비용이 좀 더 드는 거죠. 파인 튜닝이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네. 계속 쓰려면 계속 쓰려면 이제 쓸 때마다 이 프로그램이 무거운 프로그램인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딱 그 목적에만 작은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웬만하면 갖다 쓰시는 웬만하면 그냥 프리트레인드 가져다 쓰는 게 저는 웬만한 경우에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심지어 그 프리트레인드를 내 목적에 맞게 파인 튜닝 하면서 작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바꾸는 것도 또 있어요. 네. 테크닉들이. 근데 아무튼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특별한 일이고 정말 어떤 작은 데이터로 작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저는 프리트레인드 쓰는 게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웬만하면. 와, 오늘 저희가 녹화를 4시간을 한 것 같은데 가르쳐 주셨을 때는 제가 다 알아들은 것 같습니까? 뭐 잘 따라오시는 것 같던데요. 네, 너무 잘 따라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이제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된 것 같은 지금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챗GPT나 GPT나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훨씬 더 이해도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은 들고요. 그리고 정말 제일 항상 그 블랙박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대체 뭐길래, 저번에도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 W 값이랑 그다음에 뭐 숫자를 조정하는 거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수학식이다라는 것까지는 잘 몰랐었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는 이 딥러닝을 보면 이런 거구나라는 게 좀 머리에 어렴풋이 정말 그려질 것 같아요. 그냥 딱 그 정도요. 뭐 자동차 굴러갈 때 본네트 한번 열어본 사람은 뭐 이렇게 도는구나 대충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본네트 열어본다고 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는 게 아닌데, 보기만 해도 뭔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보기 전과는. 적어도 그 정도 느낌이라도 있으면. 그쵸. 이게 뭔가 엑셀 밟았을 때 저렇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그쵸. 드니까 네. 오늘 딱 그 정도는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해시켜 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갖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내년에 그럼 또 오십니까? 작년에 한번 오셨으니까. 뭐 인공지능 발전이 너무 빨라서 네. 내년에도 뭔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다음번에 꼭 모셔서 또 다음 업데이트를 하면서 조금 더 이해를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